네네. 시작 들어와. 안 들어오네. 안 들어와요? 강의는 여기 양평읍사무소에서 지원을 해주셔서 이 공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마이크 4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자리가 참 어떤 소회가 있는데요. 그때 여기 읍사무소 공간에서 아카데미와 월세미나를 했고, 그리고 그때 여기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들었던 많은 분들이 지금 학교의 부모님이고 선생님이 되셨습니다. 저 또한 여기서 그때 강의를 들었고, 이성우 선생님도 여기서 강의 들었고, 그 외에 우리 지금 오늘 통역해 주실 김은희 선생님도 첫 번째 월세미나를 여기서 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 초급 과정을 힘차게 싹 틔웠는데, 이번에는 상급 과정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급 과정을 시작할 때, 그리고 다시 상급 과정을 시작할 때 여기서 같이 똑같은 장소에서 시작하게 되어서 참 감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저희 2019년에 발도르프 교육 100주년 기념 강연, 자유와 독립 기념 강연도 여기 양평 읍사무소에서 처음으로 했었습니다. 저도 말하면서 느끼지만 참 인연이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네, 강의 안내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박규현 선생님께서 첫 번째 1교시 시간에 슈타이너의 강연록을 모은 청소년 교육, 이 책을 주제로 박규현 선생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2교시에는 저기 썬브리지 인스티튜트에서 오신 스티브 선생님께서 먼저 있는 강의가 과학 강의죠. 네, 상급 과학을 주제로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점심을 먹고 1시 반부터 저기 조소 수업이 있습니다. 우리 신미용 선생님께서 조소 수업을 해주실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4교시 마지막 시간은 다시 스티브 선생님께서 저기 상급 역사 수업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마 5시부터 5시 반에 30분 예정된 것 같은데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입니다. 그때는 선생님들 다 같이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진행할 거니까 질문 있으면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전체 강의 모든 전체 일정을 시작하는 날이니까 시작에 앞서서 저희 이번에 강의를 해주실 강사 선생님들을 잠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미용 선생님 잠깐. 네, 저희 신미용 선생님은 2014년에 라트노프스키 조형예술학교를 졸업하셨고, 그리고 발도르프 학교 및 여러 대안학교에서 조소 수업을 해주고 계십니다. 선생님 혹시 인사하실 말씀?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같은 시기에 여기서 처음 수업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할 것은 이 자연 세계에도 어디나 음양의 조화가 있고 어디나 양극적인 요소가 다 있어요. 그것을 한번 조형적으로 찾아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그것들을 또 끌어내어 보고 그것을 형태화하는 작업을 해볼게요. 그래서 앞 강의와 뒷 강의를 열심히 들으시고 제 시간에는 머리 쓰지 마시고 손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그래서 손으로 잘 되었을 때 결국은 눈으로 봐도 만족스러운 거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작업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박규현 선생님. 박규현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 양평자유발도르프학교 대표 및 7, 8학년 담임 교사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발도르프 협동조합 학술위원장이시기도 하고, 그 외에 도서출판 수신제라든지 정음한글 교육연대 대표라든지 여러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번 여름 아카데미는 상급반 특집으로 준비가 됐습니다. 이렇게 특집 아카데미를 여는 거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전체 발도르프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고, 저희로서는 내년에 상급반 개설을 앞두고 또 새 장을 준비하는 때라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조금 준비가 늦어지긴 했지만 일단 시작하고 나면 좀 새로운 내용으로 힘있고 활기차게 아카데미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강의에 귀한 강사님이 한 분 더 계시죠. 저기 스티브 선생님은 이따가 2교시에 들어오실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때 다시 소개를 통역을 맡아주신 통역 선생님들과 함께 다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5일간의 이 아카데미 첫 강의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19년도에 슈투트가르트에서 이제 최초의 발도르프 학교가 세워졌죠.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고 나서 만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루돌프 슈타이너가 슈투트가르트에서 생겨진 그 학교도 만 2년이 지난 시점에서부터 상급반을 내려야 되는, 지금 현재 우리와 똑같은 준비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때 상급반을 준비하는 교사들한테 했던 강연이 지금 우리가 앞으로 5일 동안 다룰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는 이 강연록입니다. 이 교재입니다. 이 교재가 슈투트가르트 첫 학교의 상급반 예비교사들한테 주어졌던 강연이었다라는 소개를 드리는 거고, 이와 똑같은 성격의, 그러나 이제 초급 준비를, 최초의 그 초급 준비를 했던 선생님들한테 했던 강연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보편인지학, 그 다음에 세미나 과정, 교과 과정 논의 이런 책들로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세 개 14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트는 워낙 많은 아카데미에서 공통적으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여러 번 다뤄졌고, 전 세계적으로 어떤 발도르프 연수에서도 같이 공통으로 다루고 있는 게 그 초급 과정을 준비했던 그 세 권의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초급 과정을 준비했던 그 텍스트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다뤄졌던 것에 비하면 이 상급 과정을 준비하고 있는 이 강연은 아주 희소하게, 한국에서는 처음으로, 또 세계적으로도 얼마만큼 다뤄지고 있는지 잘 알 수가 없는데 대단히 희소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도르프 학교뿐만 아니고 모든 대안학교들이 상급에 올라갈 때 좀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게 아이들이 사춘기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야말로 사회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고,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한 어떤 성인에 가까운 나이대죠. 어디서부터 상급인가 하면 발도르프를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만 14세, 15세 요 정도 때부터 상급, 우리나라 나이로는 중학교 3학년 나이가 되죠. 9학년. 요때부터입니다. 요때부터인데 지금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는 제목, 영어로는 Adolescent Education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는 이 강연록에서 다루고 있는 나이대는 14세에서 20세까지라고 슈타이너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 그 초급 끝 부분하고 성인이 되기 직전까지의 나이대를 묶어서 다루고 있습니다. 7년 주기 발달론으로 보자면 14세 때까지가 한 묶음이고 21세 때까지가 또 한 묶음이 되는 거죠. 이 세 번째 주기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영역을 다루는데, 그 영역에 뭘 다루느냐 하면 핵심적인 초점은 이때가 되면 교육 방식이 이제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아이들의 발달 상태가 달라져 있으니까 교육의 방식도 달라져야 된다. 교육의 방식도 달라져야 되는데, 초급일 때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체험 감성을 강화시켜 줘가지고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함량이 자연스럽게 학습이 아니라 학습의 바탕이 될 수 있게끔 말하자면 기초 체력을 길러주는 과정이라고 이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청소년기가 되고 나면 개념 논리적인 학습을 심화하는 거를 피해가서도 안 되고 피해갈 수가 없는 때가 되는 거죠. 문제는 아이들한테 감성을 키워주는 일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본격적인 논리적 학습 과정에 들어가면서 동시에 인지학적 관점을 적용하고 계속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어떤 교수 방법론을 만든다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120년 전, 100년 전이죠. 100년 전 슈투터에서도 이게 일종의 미개척 분야에 처음으로 슈타이너가 길을 열어가는 과정이었다고 하는 거. 지금도 많은 국가들에서 또 우리나라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상급 과정에 대해 가지고는 그 해당 어떤 나라나 민족의 형편에 맞게끔 끊임없이 창조적으로 새로운 모델들을 혁신적으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원칙은 있지만 상급 과정에 대한 커리큘럼이 그 초급처럼 세계적으로 공통된 어떤 틀로 짜여져 있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예, 여전히 개발 중인 영역이다. 여전히 개발 중인 영역이지만 이 영역에 어떤 내용을 어떤 관점을 기초로 개발해 나가야 되는가에 대한 원칙을 슈타이너가 제시한 게 이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에서 어떤 과목을 어떻게 가르치라라고 하는 그런 매뉴얼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매뉴얼적인 내용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시기에 아이들의 의식의 변화가 어떻게 되고 발달 과정이 어떻게 되는데 이걸 과목으로 연결시킨다면 우리가 어떤 발달 과정에 맞는 과목의 구성, 교수법의 구성,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암시를 주는 정도입니다. 이 암시를 가지고 우리는 다시 우리 현실에 맞게끔 이제 개발을 해내야 되는 실정인 거죠. 네. 그래서 책 내용이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소개를 드리고, 조금 요약하자면 14세에서 20세 시기에 이 학생들을 어떻게 가르칠 거냐, 개념 논리적인 학습을 심화시켜야 되는 시기에 인지학적인 관점의 적용 확장을 놓치지 않고 결합해낼 수 있는 교수 방법이 뭐냐가 전체의 핵심 주제라는 겁니다. 전체의 핵심 주제고, 오늘 1강의 주제는 기억의 본질과 유기체로서의 학교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 그 아카데미 홍보가 나가고 나서 제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목 설명 좀 해달라고. 이 제목을 보고는 뭘 하려고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다고. 예. 한편으로 미안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실 이 제목은 제가 쓴 게 아니고 이 책에 소주제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것 중에 그 강을 가장 잘 압축하고 있는 소주제를 뽑아가지고 제목으로 삼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슈타이너가 쓴 거죠. 좀 변명하자면 슈타이너가 쓴 겁니다. 저의 문장은 아닙니다. 근데 기억과 유기체로서의 학교, 이건 슈타이너 문장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1강의 가장 핵심 주제다라고 직접 말을 하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약간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게 더 크겠죠. 이 제목만 봐가지고는 사실 제목이라고 하는 게 그렇잖아요. 말하고 싶은 말을 딱 요약해가지고 적어도 어떤 범위를 알려주든지 아니면 핵심 내용을 알려주든지 하는 기능을 하는 게 제목인데,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뭔가 직관적으로 딱 와닿는 내용이 별로 없다는 거죠. 별로 없는데 이 별로 없는 거는 사실 슈타이너의 잘못인가? 자, 이게 이때 슈타이너가 강의했던 사람들이 상급 예비교사들입니다. 그분들하고 슈타이너 강의를 듣는 예비교사들과 슈타이너 사이에는 일종의 컨센서스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패러다임과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개념이 공유되어 있는 분들한테는 이 제목이 굉장히 뭐랄까요, 심금을 울리는 제목이 될 수가 있어요. 흥미를 유발하는 제목,
그리고 정말 알고 싶은 제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심각하게 다뤄본 사람들, 그 다음에 학교를 유기체적으로 운영하는 거를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 본 사람들한테는 이 제목이 크게 와닿는 제목인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우리는 평소에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시도나 그런 일상 활동 자체를 안 하고 있던 사람들한테는 이 제목이 별로 의미 없게 와닿는 거예요. 나머지 강의 제목들도 다 이하동문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제목들은 어쩌면 인지학적인 활동을 이미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룹들 안에서 좀 얘기될 수 있는 제목들입니다. 얘기될 수 있는 제목들이지, 이제 처음으로 인지학을 접하거나 애초에 책의 성격 자체가 상급 예비교사를 위한 강연이기 때문에 처음으로 인지학을 접하거나 이런 분들한테는 뭔가 울림이 적은 제목이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약점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거를 해설 강의를 하는 제 입장에서는 인지학을 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에 대한 고려까지 하면서 강의를 해야 되죠. 항상 그 압력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데, 양쪽 다 고려하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요. 본론으로 들어갈 텐데, 책 내용에 있는 거를 그냥 좀 우리가 공유하기 쉽게 제 표현으로 다시 전달하는 부분이 있을 테고, 그거 말고 제가 책 전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앞으로 뒤로 전제를 깔아야 되는 얘기들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 제가 별도로 좀 다루어야만 이 강의 내용이 흐름이 잘 이해될 거다 싶어서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죠. 서두가 너무 길었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자료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 발생과 혼의 구조라고 되어 있는 6페이지에 그림이 한 장 들어가 있는 대목이 있어요. 예. 그리고 7페이지에 이제 문장으로 그냥 괄호치던 격자를 붙여놨는데, 교육이 정체되고 경직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성장과 함께 생애 전체를 통해서 살아가면서 함께 성숙하게 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나? 60, 70, 80이 돼서 죽을 때까지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떤 정신적 영향을 14세에서 20세 때 사이에 있는 이 학생들에게 어떻게 심어줄 수 있나? 라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심각한 주제입니다. 왜냐하면 대개 우리가 경험한 교육은 수능 보면 다 까먹는 교육들이었거든요. 간단히 말해서 슈타인은 고민하는 거죠. 시험 치고 나면 다 까먹는 교육, 그런 죽은 교육 말고 실제로 삶에 도움이 되고 삶의 어떤 원동력이 되고 자기 발전의 추진력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교육 내용, 그리고 뭔가 암기를 해서 써먹어야 되는 이런 기능적인 게 아니라 자기가 철들어가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과 경험이 풍성해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의식적 변화를 겪게 될 텐데, 의식적 변화를 겪으면 그 변화와 함께 내가 배운 개념과 배움도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알을 어떻게 심어줄 수 있겠는가, 이 얘기거든요.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예. 잘 들리시나요? 마이크로 잡으니까 제가 다 속이 편해지네요. 예, 큰 소리 안 내도 되고. 어떻습니까? 어려운 문제 맞죠? 어려운 문제 맞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게 내 삶에 정말 큰 의미가 있었다. 30이 돼도 그렇게 생각하고 50이 돼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교육은 굉장히 훌륭한 교육인 거죠. 내가 나이 먹어서도 청소년기 때 배움, 그 배움이 나를 어떻게 성숙시켰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행복한 거죠. 좋은 배움을 얻은 거죠. 근데 우리가 경험한 교육은 그런 교육이
없었다는 거지. 어떻게 하면 발도르프 학교의 교육이 이렇게 삶과 함께 성숙해가는 교육으로 되게끔 할 것이냐라고 화두를 던진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수업 구성을 어떻게 하고 교사들은 교수 방법을 어떻게 하고 관점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화두를 지금 던진 겁니다. 굉장히 무거운 화두입니다. 근데 이제 1강에서는 구체적인 과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교사들의 기본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개 모든 그 연속 강의들이 그러하듯이 누구든지 연속 강의를 하게 될 때에는 큰 주제에 대해서 1강에서는 기본 관점, 기본 태도 이런 걸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1강은 교사들이 과목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관점을 다루고 있어요. 이제 그 두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지고 6페이지에 있는 이 그림 한번 10초 동안만 들여다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잡하죠? 오늘 시작 자체도 늦어지기도 했고, 시작 자체도 좀 많이 30분 간격이나 늦어졌습니다. 제가 10시 반까지 제 강의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강의할 시간이 40분 정도 있습니다. 좀 빨리 해보겠습니다. 근데 다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이 한 장의 그림, 이 한 장의 그림, 제가 이런 종류의 그림을 자주 그립니다. 왜 자주 그리는가 하면 전체가 한눈에 들어와야, 일종의 로드맵이 보여야, 지도가 보여야 현재 내가 있는 위치가 어디고 어느 정도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쉽거든요. 이거는 어떤 알매 접근하는 인지학적 원칙이기도 합니다. 전체를 먼저 보게 하고 그 전체로부터 부분으로 들어가도록 유도를 합니다. 근데 지금 물론 이제 유물론적인 관점이나 어떤 사이언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분리 분석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가장 미세한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미세들의 어떤 기계적인 결합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방향이 거꾸로 가고 있는 거라서 전체가 그 윤곽이 혹은 상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분을 다루면 거의 대부분 왜곡이 생겨버리고 맙니다. 특히나 세계관적인 문제를 다룰 때는 당연히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전체의 상부터 먼저 잡아야 되는데, 제가 지금 이 의식발생과 홍구조라고 이제 제목을 붙이고 그림을 제시를 했는데, 이 그림의 제목은 마음의 풍경. 내용 자체가 마음의 풍경입니다. 우리가 마음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가지고 이제 그림을 그려놓은 거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보면 감각과 소울하고 스피릿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장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가, 상호작용에서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가, 라는 거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부제를 감각과 혼령의 조화라고 붙여놨습니다. 이제 이 내용은 물론 이거를 도식화하고 이렇게 그림으로 그린 건 제가 그렸죠. 이렇게 배치하면 내용이 들어오겠구나, 한눈에 들어오겠구나. 제가 그런데 이 내용 자체는 몸 혼령의 지혜라는 이름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는 슈타이너의 아주 중요한 연속 강연이 3년에 걸친 강연이 있었습니다. 1909년, 10년, 11년 요 시기가 슈타이너가 또 한번 탈퇴환고라는 시기였거든요. 슈타이너 사상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슈타이너가 신지학회와 같이 활동하는 게 1902년부터 이제 교류를 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3년부터 하게 되는데, 그 전 시기가 전 단계의 슈타이너의 사상이 있다면 그때부터 신지학회를 탈퇴하기 때까지의 슈타이너의 사상의 성격이 있습니다. 신지학 활동을 하던 당시에 슈타이너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지학과 결별하면서
독자적이고 어떤 고유한 자기의 인지학 체계를 알려나가기 시작한 그때가 1911년, 2년 고즈음입니다. 예, 그 직전까지 이루어진 강의였습니다. 근데 이때가 새로운 어떤 한 번의 전환점, 슈타이너 사상에서의 전환점이 오는 때였고, 그 세 번째 전환기의 결과로 역동농업이라든지 발도르프 학교라든지 우리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게 됐던 거죠. 마련할 수 있게 됐던 거고, 노년에 말년에 슈타이너가 25년에 돌아가시기 전에 한 3년 정도 아주 바짝 그동안 평생을 통해서 해왔던 것들에 대한 일종의 정리 작업을 겸하는 강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압축된 강연들이 23년도, 24년도 이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개 기수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인지학을 정립하는 초창기에 인지학 정립의 토대를 닦았던 강연, 가장 대표적인 강연이 모몬영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 강연이 1909년, 1910년, 1911년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3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지금 발도르프 도움 수업이 작년, 금년 들어가지고 굉장히 이 발도르프 계통에서 뭐랄까요, 새로운 핫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된 데는 이게 무슨 문화적 유행이라기보다는 사실상 우리 필요 때문이죠.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도움 수업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발달이 좀 늦은 아이들, 혹은 경계선에 있는 아이들, 혹은 감각통합이 좀 문제가 있는 아이들, 얘들을 장애나 특수학교처럼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여러 가지 뭐 동작 활동이라든지 놀이 활동이라든지 이걸 통해서 애들 돕는 거를 도움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런 도움 수업이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많이 필요하게 된 현실이 있는 거죠. 우리 현실이. 더 간단히 말하면 많은 애들이 감각의 통합에 문제를 겪고 있다. 그게 세대적으로 과거에 없었던 정도의 속도로 또 양으로 빠른 속도로 훨씬 많은 아이들이 감각 통합에 문제를 겪는 아이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필요에 의해서 도움 수업이라고 하는 거가 새로운 어떤 걸로 많이 뜨게 됐어요. 근데 도움 수업을 기초를 만든 분은 어드리 메갈렌이라고 하는 분인데 20세기 뭐 후반이죠. 1970년대니까 1970년대 도움 수업과 관련된 이 프로그램들이 기획 구성이 되게 됩니다. 어드리 메갈린이 처음 이 도움 수업을 구성할 때 자기가 도움 수업을 구성하게 된 어떤 원칙들을 어디로부터 영감을 받고 어디에 기초했는가는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기초했는가 하면 바로 모몬영의 지혜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강연의 내용이 도움 수업의 기초가 되는 내용이다라고 이제 스스로 밝히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그 강연이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 강연의 내용이 뭐냐면 말 그대로 제목이 보여주잖아요. 몸, 혼, 영. 여기 어떻게 상호작용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몸은 신체적인 생리적인 작용이잖아요. 생리적인 작용이다. 혼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말하는 혼이라고 하는 영역, 소울이라고 하는 영역. 이 영역은 보통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인 거죠. 예. 그리고 그냥 통상 일반적으로는 심리적인 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생리적인 작용하고 심리적인 작용하고 어떻게 상호작용하나 이 얘기인 거예요. 근데 두 개가 아니고 세 개. 예. 이거는 일반적인 어떤 주류 제도권에서는 다루지 않는 범주가 있는 거죠. 스피릿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스피릿이 실제한다고 인지학에서는 보기 때문에 이 몸과 마음, 우리는 몸과 마음, 뭐 육체 정신 이런 개념, 대개념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지학에서는 이 이원적인 개념들이 상호작용할 때 보이지 않게 반드시 영적인 실제적 힘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믿는 게 아니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실제성을 증명을 하고 그 증명에 기초해서 교과를 구성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몸혼의 지혜가 아니고 모몬영의 지혜가 되는 거죠. 이 삼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 삼자가 어떻게 움직이는가에 대한 연속 강의였습니다. 그래서 1909년도에는 몸 중심으로, 10년도에는 혼 중심으로, 11년도에는 영 중심으로 이 세 개의 상호작용을 조명하는 강의를 쭉 했던 거.
그래서 슈타이너도 굉장히 큰 의지를 가지고, 왜냐하면 한 번에 끝내는 것도 아니고 뭐 여러 번 강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한 달 안에 끝낸다든가 이번 학기에 끝낸다든가 이런 강연이 아니라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두고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3년이라는 시간에 걸쳐가지고 한 파트씩 집중해서 강의를 했던 거기 때문에 슈타이너 일생의 강의 중에서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강연이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강연 얘기를 왜 한참 하는가 하면 지금 이 청소년 교육을 이해하려면 사전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전 이해가 돼야 될 부분이 압축되어 있는 곳이 모문형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린 이 그림은 모문형의 지혜 그 1, 2, 3부겠죠. 그 3부에 나오는 내용들을 제가 최대한 3부를 한 장에 압축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용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내용물이 많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좀 먼저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뭐 일반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한국의 인지학이나 발도르프계에서도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활용이라고 하는 게 문화적으로는 이렇게 성숙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촬영 멈춘다고? 계속해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게 어쨌든 인지학을 공부하신 분들이 기존에 알고 있던 거하고 비교했을 때 충돌을 일으키는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 있을 겁니다. 내가 알던 거는 그게 아닌데 라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런 충돌이 일어나는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건 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는데, 어쨌든 여기에는 저의 의견은 1도 반영되어 있지 않다. 용어도 마찬가지로 제 의견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기존에 쓰든가 슈타이너가 썼던 용어를 바탕으로 모문형의 지혜에 나오는 내용을 그냥 저는 압축을 해놓은 것 뿐이다. 물론 이해가 돼야 압축을 하니까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작업은 아니겠지만 그냥 압축을 해놓은 것 뿐이지, 여기 있는 내용은 하나같이 화살표 하나, 용어 하나도 전부 모문형의 지혜의 기초에서 근거해서 만들어 놓은 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 의견이 아니다는 말씀부터 드립니다. 만약에 여기 나오는 개념이나 어떤 내용 구성이 내가 알고 있던 기존 암하고 부닥친다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잘못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알미 틀렸다, 그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슈타이너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슈타이너가 뭐라고 얘기했는지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고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분필이 없네. 크게 보면 우리 마음 영역이라고 하는 거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마음이라고 하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마음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는 조금 초보 단계 마음, 아래쪽은 초보 단계고 위쪽으로 올라갈수록 약간 성숙한 어떤 마음의 장이 여기 있다고 하자. 그럼 가장 아래 단계, 즉 가장 기초적인 마음이 생기는 건 뭔가? 그럼 기초적인 마음은 뭐고 고급한 마음은 뭔가? 이건 복잡도죠. 단순한 거, 복잡한 거. 단순한 반응에서 나오는 마음이 있고, 이 단순한 자극들을 종합해서 처리하는 복잡도가 높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제일 단순한 쪽이 아래쪽, 조금 더 고도화된 쪽, 복잡하고 고도화된 쪽이 위쪽. 이렇게 보면 맨 밑에 라인에다가 슈타이너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가 하면 감각부터 시작합니다. 일단 의식의 발생은 감각부터 시작해야 된다. 감각은 의식의 관문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감각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감각이라고 여기 있는 표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때는 지금 오늘 1강인데 1강에서 남은 30분 동안 이거 다 설명 못 드립니다. 설명 못 드리고 5강에 걸쳐서 계속 이게 적용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꼭 필요한 부분만 우선 말씀드려 놓고 다음 강 이어가면서 추가적으로 계속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전체 그림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전체 그림만 보여드리는 건데, 이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다. 감각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감각이 작동하기 시작하면 감각 자극들이 신경을 타고 들어와 가지고 맨 처음에 우리들한테 만들어내는 의식, 가장 초보적인 의식, 그걸 뭐라고 불러야 되겠는가? 슈타이너는 통틀어 가지고 욕망, 디자이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그래서 욕망이라고 하는 게 생긴다. 이 욕망이라고 하는 거하고 반대되는 의식 성향이 사람한테 내재가 돼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활성화되지 않다가 나이가 들고 학습이 쌓이고 경험이 쌓이고 하면서 활성화되는 부분이 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입니다. 근데 이 이성이 있기 위해서, 이성이 작용하기 위해서 사전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전제가 뭐냐면 인간은 무엇을 받아들이더라도 그것이 감각 자극이 우리의 관념으로 전환이 되려고 그러면 어떤 과정을 거친다. 그 과정이 뭐냐면 두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언가 그림으로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하려면 그림으로 떠올려야 된다. 그걸 심상화라고 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영어로는 용어가 비주얼라이제이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머릿속에 뭔가 그림으로 떠올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상화가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이 심상화된 머릿속 관념의 심상을 가지고 추론을 한다. 추론, 영어로는 리저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에서는 욕망이 만들어지고, 위쪽에서는 이 욕망이 만들어낸 어떤 마음의 내용물들을 끊임없이 심상화 추론하려고 하는 어떤 작용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 사이에서 이런저런 심리 상태들, 이런저런 심리 혹은 정신 상태라고, 의식 상태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쫙 펼쳐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개념, 인자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개념이 하나 있죠. 심퍼시, 안티퍼시 개념입니다. 보통 번역으로 지금 나와 있기로는 공감, 반감,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용어인데요. 제가 영어 해설집에서 얘기하기로는 요거 공감은 좀 곤란하고 동감이라고 쓰는 게 한자의 용법에 맞겠다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감이라고 쓰겠습니다. 심퍼시는 동감, 안티퍼시는 반감인데, 지금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 그림 보면 욕망 바로 위에 있는 게 호불호라고 되어 있죠. 호불호, 괄호치고 러브 헤이트라고 되어 있죠. 이거 슈타이너가 러브 헤이트라고 쓴 겁니다. 근데 이런 용법은 동양에서, 유교에서도 불교에서도 수천 년 전부터 너무나 전통적으로 써오던 용법이에요. 인간의 감정 중에 첫 번째 감정, 인간의 인식 중에 첫 번째 인식은 아타불리, 나, 내가 있다. 이걸 느끼자마자 나 아닌 다른 것들이 있다. 요 분리 의식이 인간의 첫 번째 의식이라는 거예요. 이건 불교 인식론에서도 기본적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죠. 이런 아타분리가 나오고 나면 그거에 따라오는 게 뭐냐 하면 오호분리, 좋다 혹은 싫다.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는 첫 번째 감정이라는 거예요. 좋다, 싫다. 이 큰 어떤 범위의 감정이 생기고 나서 이 안에서 감정의 분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부적인. 최초의 이원 의식인 거죠. 감정, 그 인식상으로는 아타분리, 감정상으로는 오호분리. 요게 최초의 의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굳이 슈타이너가 아니더라도 너무나 오랫동안 인류는 이렇게 이해를 해왔습니다. 근데 슈타이너도 역시 이거 동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어떤 다른 다양한 감정 상태를 낳는 가장 기본적인 틀이 러브, 헤이트, 쌍이라는 거예요. 러브, 좋다, 헤이트, 싫다라는 거잖아. 요 쌍이 이제 욕망이라고 하는 게 생겨날 때, 자, 욕망도 갈라가지고, 그러니까 살짝 대비되는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인포메이션, 정보를 인식하는 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는 게 있잖아. 이모션이 있는 거죠. 이 두 개는 다르잖아요. 우리도 감성, 이성이라고 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성은 팩트를 쫓아가고 감성은 감정을 쫓아간다는 식으로 대개들 이해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렇게 크게 구별해도 됩니다. 그래서 감각이 우리한테 들어왔을 때 인간의 의식에 주는 영향이 한쪽은 인포메이션 쪽으로, 팩트 쪽으로 영향을 주고 한쪽은 이모션 쪽으로 영향을 준다는 거야.
그래서 팩트적으로 영향을 줘가지고 아 저거 뭐네 라고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지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감각지각. 예. 감각지각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아 저거 뭐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저건 뭐네 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근데 저게 나한테는 어떻게 보이네 뭐 어떤 의미로 보이네 하는 거는 인상이라고 한다는 거죠. 예. 임프레션이라고 영어로는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각 인상이 오면 이 인상 속에서 바로 감각이 감정으로 전환된다. 감각 자극이 감정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감각 자극의 대상에 좋다 싫다를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를 적용한다는 그 적용한 상태가 되면 그게 감정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영어로도 센세이션하고 센스하고 달라요. 센세이션 하다는 것은 감정적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센스는 그냥 물리적인 기관이에요. 감각 기관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센스 이 자체는 좋다 싫다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센스에서 임프레스를 받아서 센세이션으로 전환하면 이게 감정이 된다는 거야. 근데 센스에서 임프레션을 받아서 감정, 센세이션으로 전환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되고 센스에서 받아가지고 그냥 그걸 가지고 바로 아주 소박한 직관적인 알모로 전환시키면 그건 지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포메이션 쪽을 강조하면 그건 지각이 돼버리고 이모션 쪽을 강조하면 그거는 감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인식의 기초에 이제 이 감각 자극을 처리하는 이 두 개의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개의 방식이 상호작용해서 욕망이라고 하는 거로 나타날 때 최초의 욕망의 기본 틀은 러브 헤이트라는 거야. 좋다 싫다로 나타난다. 좋다 싫다로 나타나는데 자, L, 러브, 헤이트 이렇게 쓰겠습니다. 러브, 헤이트 뭐를 겪더라도 러브, 헤이트 이원 범주를 썩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이거를 딱 갈라버리든지 이분법적으로 어쨌든 요거를 가지고 대상을 파악하는 작용 이게 제일 먼저 일어나는 작용인데 이 작용의 이 작용력 이 러브 헤이트의 작용 이걸 슈타이너는 뭐라고 이름 붙였는가 하면 심퍼시라고 했어요. 심퍼시 즉 동감 이거 동감작용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러면 벌써 이제 기존 인지학을 알고 있던 분들 중에 이제 혼란을 일으키실 분들이 있습니다. 러브가 동감이라고 하는 건 다들 그냥 이해하는데 헤이트가 동감에 들어간다는 생각을 못 했을 거거든요. 이건 싫다는 거잖아. 우리는 싫다는 걸 반감이라고 했잖아. 반감. 다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싫은 게 반감이 아닙니다. 슈타이너가 말하려고 했던 반감. 우리말로 반감이라고 번역된 그 말은 영어로는 안티퍼스죠. 근데 안티퍼스의 실제적인 내용은 뭐냐는 거야. 자, 지금 심퍼스의 실제적인 내용은 러브 헤이트다. 슈타이너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동감이라고 하는 용어의 실제 내용 작용은 좋다 싫다를 가지고 분류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안티퍼스라고 하는 용어로 슈타이너가 실제로 말하려고 했던 작용, 의식작용은 뭘 가지고 안티퍼스라고 했는가 하면 요거예요. 추론입니다. 이 추론은 영어로 하면 리저닝입니다. 우리가 리저너블 하다는 얘기 하잖아요. 리저닝은 이 말 뜻만 쫓아서 보자면 인과적인 관계를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원인 결과가 어떻게 됐나?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대상물의 원인이 얘가 어디서 왔냐? 그 얘가 결과적으로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냐? 효과를 일으키냐? 이걸 생각하는 거. 이게 인과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따져보는 걸 추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대상을 만나면 저차적인 의식에서는 좋다 싫다 이게 반응이 나오고 고차적인 의식에서는 조금 높은 의식에서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 같이 작동을 한다는 거죠. 작동을 하는데 이 두 개 대표적인 두 개 작동 중에서 이 저차 부분의 이 작동을 심퍼스라고 얘기하고 위에서 따져보는 이 작동을 안티퍼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됐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 알고 있던 것 중에 하나 크게 바꿔야 됩니다. 헤이트가 반감이 아니다. 리저닝이 반감이다. 그래서 반감이 사고에 영향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리저닝 쪽, 요 위쪽 의식들은 의지감성 사고라고 했을 때
의지 감성 사고는 자, 요 1번, 2번, 3번의 영역이라고 하면 1, 2, 3번에 전부 의지 감성 사고가 다 작동을 하죠. 근데 상대적인 힘이 1번은 의지 쪽이 강한 거고, 3번은 사고 쪽이 강한 거고, 2번은 그게 섞여 있는 거고, 섞여 있는 것 중에서도 아래쪽은 의지가 더 많이 작동하는 거고, 좀 중간쯤 이상부터는 사고의 영향이 더 많이 작동하는 거고, 섞여 있기는 늘 섞여 있고, 그러니까 LH 부분하고 리전 부분이 R 부분이 이렇게 섞여 있는 거죠. 요렇게 해서 우리 마음에 뭔가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각각의 부분들이 어떤 자기가 그 사람한테, 그 개인한테 충분한 정도라고 하는 게 각각 고유하게 있는데, 그 충분한 정도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어떤 마음 상태가 튀어나오는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얘기하고 있어서 그게 보면 이제 대표적인 마음으로 불안과 권태, 그 다음에 조바심과 의심, 이런 게 우리 심리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부정적인 마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음들은 겉으로 나타날 때에는 스트레스로 나타나고 사람을 괴롭히는 마음의 고통으로 나타나지만, 이 마음의 고통이라고 하는 거는 성장 과정에서 인간의 마음의 구조 때문에 누구는 생기고 누구는 안 생기는 게 아니고 무조건 필연적으로 생긴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상반되는 두 개의 힘이 충돌하는 것 때문에 파생되는 효과들이 있단 말이죠. 그 파생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는 성장 과정 그 자체에 필수적으로 따라오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특별히 불행한 경험을 했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고, 성장 과정 그 자체가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 권태, 의심, 조바심 이런 거를 끊임없이 계속 경험하면서 크게끔 한다는 얘기입니다. 경험하면서 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이제 전체 큰 틀은 이렇게 돼 있다는 거고, 이 사이에서 우리가 개념, 판단, 결론, 뭐 의지, 감성, 사고, 개념, 판단, 결론, 몸, 혼영 이런 사문적인 개념을 인지하기에서는 아주 많이 쓰는데, 인식 과정과 관련된 주요 개념어들이 이 속에 다 배치가 됩니다. 이런저런 방식으로 배치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몸, 혼영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나머지 더 옆에 제가 뭐 신미감이라든가 진실과 만족의 관계라든가 자유와 사랑의 관계라든가 어떤 의지가 어떤 일정한 추론, 심상의 범위를 뚫고 나가지 못하고 좌절했을 때 어떤 심리적 효과가 생기는 거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을 쭉쭉쭉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자, 이 내용에 대한 이해가 왜 중요한가 하면 14세 때부터 20세라고 하는 이 기간 사이에, 그 기간 전에는 아이들이 요즘 마음의 풍경이 보여주고 있는 이거를 아이들이 그 자기 문제로 실감을 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에요. 이 마음의 풍경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감정 상태들, 심리 상태들이 다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4세 이전에는. 근데 14세 때부터는 요 풍경이 싹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물론 요 위쪽으로는 저 결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 맨 위쪽에 있는 결론, 상상, 영감, 직관,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 영적인 의식 상태라고 알고 있는데, 영적 의식 상태, 물론 저차 의식 상태에서도 이건 작동합니다. 상상, 영감, 직관은 저차적으로도 작동하고 고차적으로도 작동합니다. 작동하지만 어떤 상위 의식으로서의 이 이미지네이션, 인스피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를 인지하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청소년기 때 뭐 애들이 다 느낀다, 다 체감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영향을 충분히 받는 아이들라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14세 이전의 아이들은 이 영향을 실감 못한다는 얘기기도 해요. 실감하더라도 아주 암시적으로만 체험을 하지, 이 내용물들, 여기에 지금 그려놓고 있는 이 내용물들을 다 자기의 어떤 감정으로, 자기의 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나이대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넘어갑니다. 1강에서 그럼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지금 이 얘기를 왜 제가 깔고 들어가는가 하면, 교육을 할 때 어떻게 교육을 해야, 어떤 사람이 청소년에게 뭘 배웠어요. 뭘 배웠는데 자기한테 의미 부여가 안 되면 금방 까먹잖아요. 근데 슈타이너는 지금 발도르프가 지향해야 될 바람직한 교육의 상은
그 사람의 인생의 성장과 함께 성장할 어떤 알을 심어주는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간단히 말하면 결론부터 얘기하면 인간의 마음의 구조를 교사가 이해를 하고 이해한 바탕으로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는 모든 어떤 마음의 작용들이 충분히 활성화되도록 가르쳐야만 앞에서 우리가 화두로 던졌던 질문에 답을 낼 수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답을 낼 수가 있다. 이 마음의 구조 안에서 어떤 것들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좌절을 주고 어떤 것들은 사람들을 계속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주고 어떤 호기심을 유지시켜주고 하게 될 텐데 이런 어떤 사람의 자기 성장 동력, 자율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자극할 수 있는 교수 방법을 개발하려면 교사가 마음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된다. 그 교사가 어떤 과목을 가르친다고 했을 때에는 이 마음의 구조에서 암시하고 있는 몸적인 요소, 혼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가 어떤 과목을 가르치더라도 다 동원되도록, 다 혼합되고 종합되도록 가르쳐야 이게 삶에 의미 있는 게 되는 거지. 어느 한쪽에 편향된 어떤 몸적인 요소나 혼적인 요소, 영적인 요소 하나에 대해서만 편향된 추상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은 전부 사라지고 만다 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동시에 이게 사람의 좌절의 어떤 계기로 작용하지 않고 계속 자기 성장해 나가려고 하는 의욕과 어떤 자율성을 북돋아 주는 거로 방향을 그렇게 잡도록 자극을 줄 수 있는가. 이게 교육자로서의 고민이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그럼 교사들은 이런 걸 알아야 된다 하는 게 7페이지에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제가 편의상 요거를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있는 걸 일단 9가지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9가지로 정리를 해서 자, 7페이지에 보면 오역칠정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거는 오늘 시간 관계상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마음의 구조라고 하는 것 속에 오욕칠정이 다 배치가 되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오욕이라고 하는 그 내용, 그 다음 히로에라게오구라고 하는 칠정의 내용, 그 다음 척은지심, 사양지심이라고 하는 사단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인의예제, 사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동양에서도 우리가 전통적으로 쓰고 있던 인간의 마음의 작용을 가르치는 많은 개념어들이 있었어요. 그럼 이 많은 이 개념어들이 뭐 근거 없이 그냥 나온 게 당연히 아니겠죠. 그냥 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노트 정리하듯이 그냥 일반화시켜서 나온 건 아니란 말이죠. 이것도 어떤 원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보편적인 어떤 관점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상통한다.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써왔던 오역칠정, 사단칠정, 뭐 사덕이라고 하는 이 개념들도 실은 슈타이너가 말하고자 하는 이 마음의 구조 속에 다 어느 자기 위치를 가지고 배치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역은 어디에 배치되겠습니까? 요 제일 아래 단계에 배치가 되겠지. 칠정은 러브 헤이트가 분화를 시키는 데 배치가 될 겁니다. 사단은 이건 도덕성이거든요. 도덕성이라고 하는 건 고차적인 마음이에요. 요쯤에 배치가 될 겁니다. 예. 그럼 사단은 요쯤 배치가 된다. 사덕은 여기서 말하는 고차 상상, 고차 영감이라고 하는 요쪽에 배치가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도 평소에는 뭐 저 사람이 덕이 있다 이런 말을 그냥 인품 좋다, 성격 좋다 이런 말로 자꾸 쓰는데 인품 좋다, 성격 좋다라고 하는 일상으로 쓸 때의 그 덕은 굳이 배치를 하다 보면 요 정도 단계죠. 요 정도 단계가 덕의 작용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기존 우리 전통적인 사상들에서 덕의 위치는 여기입니다. 사덕이라고 하는 걸. 그래서 덕을 갖추면 군자인 거죠. 근데 비록 군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군자 수준이 아니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상식적이고 평범한 도덕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사단이거든요. 근데 사단만 해도 사단이 내면화됐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어려운 겁니다. 이 자리가 어느 자리입니까? 인지학에서는 감각폰, 오성은, 의식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감각폰, 오성은, 의식폰. 감각폰은 감정에 충실한 거, 동감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오성은 추론에 충실한 거, 이성에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의식폰은 두 개 다 편향이네 하고 알고
균형 잡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 거기에서 도덕성이 생긴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4단만 해도 높은 의식 수준이다. 그러니까 제가 굳이 오역실정이나 4단을 얘기하는 이유는 늘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게 이제 동서고금의 어떤 보편적인 가치들을 회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계속 결합시켜 나가야 된다.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슈타이너도 바로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결합시켜 나가야 된다. 그래야 애들이 경직되지 않고 어떤 변화를 겪더라도 자기 삶이 그 변화에 조응해서 함께 변해갈 수 있는 삶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내용은 이제 큰 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렸고, 나머지 세부적인 내용들은 앞으로 5강을 해나가면서 계속 얘기하기로 하고요. 슈타이너가 1강에서 교사들한테 강조하고 있는 관점과 태도가 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7페이지에 첫 번째 강조하고 있는 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수업에서, 자, 모든 수업이라고 하면 크게 나누면 신체 활동을 강조하는 수업이 있고 사고 활동을 강조하는 수업이 있어요. 예, 아주 크게 나누면. 예, 손발을 움직여서 해야 되는 수업이 있고 머리로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해야 되는 수업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모든 수업에 감정이 작동하게끔 수업해라.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왜? 이 제목이 기억과 기억의 본질이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는 기억이라고 하는 거를 데이터를 꾸겨 넣어서 저장하는 걸로 생각한다. 한마디로 암기된 지식이라고 생각한다. 예. 더군다나 공부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 공식을 기억한다든지 계산법을 기억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개별적인 역사적인 팩터들을 기억한다든지 상감청자는 고를 거다 이런 거 이번에 검정고시 문제에 나왔다더라고. 상감청자는 고를 거다, 팔만대장경은 고를 거다, 백자는 조선 거다 이런 거 기억하는 거, 예, 지식을 막 우겨 넣어가지고 쌓아두는 거, 사람들은 이걸 기억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암기하고 있는 게 많으면 나중에 필요할 때 편리하게 창고에서 물건 꺼내 쓰듯이 쓸 수 있다고들 착각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기억의 본질을 알면 그건 완전 망상이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망상이다라고 하는 건 알 수 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대로 얘기를 하자면 요 추론의 대상이 되는 거는 이렇게 볼록하게 나온 애만 추론 쪽에 힘이 와가지고 끄집어 갑니다. 추론의 대상으로. 근데 추론의 대상이 되려면 팩트만 있으면 안 되고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야 욕망을 타고 올라간다는 거예요. 관심의 대상으로. 우리가 뭐에 관심을 가질 때는 욕구가 있어야 관심을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구가 발생을 하려면 이 두 요소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팩트만 있고 센세이션이 없으면 욕망의 대상이 안 되게 되는 거야. 그 욕망과 욕구, 관심의 대상이 아닌 것들은 추론의 대상도 안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서 한번 추론을 거치지 않은 삶은 나한테 무의미한 삶인 거야. 왜? 우리가 원리도 모르고 나한테 무슨 의미 있는지도 모르고 배우는 지식도 많잖아요. 그건 나한테 무의미한 거죠. 무의미하니까 시험만 치고 나면 빨리 까먹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배움은 예, 딱 배울 때 그때 그 순간만 반짝 기억하는 거지 못 간다. 지속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슈타이너의 원칙 1번, 감정이 작용해야 장기 기억이 된다. 장기 기억이 된다. 이건 단지 데이터를 저장한다는 문제가 아니고 의미 부여가 된다는 뜻이에요. 나라고 하는 실존에 감정과 함께 어떤 의미 부여가 될 때만 이게 기억으로 가는 거다. 기억의 본질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가르칠 때라도 아이들의 감정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반응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노래하면 즐겁지. 그 체육활동이나 은미체 활동을 할 때에는 감정이 작용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된다를 굳이 강조를 안 해도 그 활동의 성격 자체가 아이들의 감정 유발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물리학을 가르칠 때 감정 유발을 어떻게 할래? 수학을 가르칠 때 감정 유발을 어떻게 할래? 수학을 피타고라스 정리를 풀면서 야 너무 신기하네 막 가우스 법칙 이런 거 아니 이건 수학이 아닌가? 하여튼 방정식을 풀면서 야 이건 정말 신세계네 너무 재밌네 하면서 푸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맨날 하는 얘기 수학 정석 풀면서 희열을 느껴봤나 하는 거예요.
예. 네, 재수 없는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저는 느껴봤거든요. 저는 진짜 정석 풀면서 미분주분 풀면서 흥분했어요. 우와, 이렇게 세상을 보면 진짜 내가 우주 바깥으로 안 나가더라도 우주에 있는 일을 다 할 수 있겠구나, 이거. 야, 인간이 진짜 대단하구나. 이거 누가 만들었냐? 너 막 흥분하면서 미분적분을 풀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게 가능하고 모든 과목들에 아이들의 감정이 유발되게끔 유도해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굳이 14세 때 이후에 사춘기 이후 청소년들에 대한 얘기만은 아닙니다. 보편인지학 14강에 보면요. 보편인지학 14강에 보면 알쏭달쏭한 얘기가 나옵니다. 신체적인 활동은 정신화하고 정신적인 활동은 신체적으로 신진대사가 활발하게 만들어주라. 이런 얘기가 나와요. 표현이 조금 모호합니다. 근데 이게 굳이 우리가 이야기 쉽게 하자면 이런 거죠. 신체적인 활동을 정신화해라. 그건 뭐냐면 오일리틈이 생각하시면 돼요. 오일리틈에 팔 동작 하나, 보법 하나, 걸음걸이 하나에도 뭔가 의미 부여를 하잖아요. 이 걸음걸이 하나, 손동작 하나, 표정 하나, 온몸의 어떤 신체적인 동작 자체를 무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암기 반복해서 우리가 어떤 특정 동작을 무한 반복해가지고 뭐 체육을 할 때 혹은 뭐 무술을 배울 때 아크로바틱한 걸 할 때 막 몸에 익히잖아. 근데 오일리틈은 그런 식으로 몸에 익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손동작, 발동작 하나하나에 어떤 정서적 의미를 부여하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오일리틈이죠. 그게 없으면 오일리틈이가 아닌 거죠. 그러면 겉보기에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어도 하고 있는 주체가 그 의미 부여가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으면 오일리틈이고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하고 있으면 그냥 체조. 이렇게 되는 거죠. 겉으로는 모르는 거죠. 행하고 있는 사람의 의식 상태와 같이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일리틈이에요. 이게 바로 신체 활동을 할 때 충분히 의미 부여가 되도록 해라는 얘기예요. 네. 신체 활동을 할 때, 몸을 움직일 때, 감각을 쓸 때 홍과 영이 활달해지도록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그럼 거꾸로 이번엔 계산을 할 때, 즉 수학을 배우고 물리를 배울 때 이때 신체 활동을 열심히 하게끔 해주라는 거거든. 이게 이제 어렵죠. 내가 지금 앉아서 공식 풀고 있는데 어떻게 신체 활동을 활달하게 한단 말입니까? 근데 이거는 우리의 팔다리 운동만 신체 활동이라고 보니까 우리도 유물론자들이잖아요. 온 사회가 전부 유물론적으로 패러다임이 딱 고착이 돼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되게 패턴화되어 있고 습관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체 활동은 팔다리 움직이는 걸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 신체 활동인가? 아니죠. 오장육부 돌아가는 것도 신체 활동이잖아요. 오장육부 돌아가는 거 신체 활동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걷거나 뛰거나 팔다리로 움직이면 오장육부가 잘 돌아가겠지. 근데 걷거나 뛰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계산하거나 읽고 있는 상태에서 오장육부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감정적인 자극의 파고가 강하면 오장육부가 실질적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쁨에 웃습니다. 그죠?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이 차올라오면 하하호호 하고 웃게 된다는 거야. 근데 웃음이라고 하는 이 행위, 실제로 웃으면 요 호흡을 관장하는 쪽이 움직일 수밖에 없죠. 횡격막을 중심으로. 횡격막이 진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웃으면. 예. 그리고 후두가 진동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근데 하하호 하고 수업 시간에 계속 하하호 저기 방정식 풀면서 계속 하하호 하고 할 수는 없죠. 없지만 그러나 정말 박장대소하고 그 웃고 싶을 만큼 기쁨을 느끼게 해줄 수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신활동할 때 신체 활동을 활성화시켜 주려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논리적이고 개념적인 어떤 학습을 할 때조차도 이게 충분히 의미 부여가 되고 감정적인 희열을 어떤 파고를 느낄 수 있게끔. 그럼 예를 들면 이제 그러면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역사를 배우는데 어떻게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거기 보면 우리가 그냥 사실관계 한 개로 배우는 역사 속에 얼마나 많은 인간의 삶에
그 간난 신고가 들어 있습니까? 4.3 제주도 항쟁은 그 몇 년도 몇 월 며칠 제주도에서 인구의 30%가 어떻게 해가지고 한라산에 가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데 터벌대가 누가 가가지고 몇 명을 죽였다. 그 시험에는 이제 그 팩트가 나오겠죠. 그럼 다음에 제주 4.3 항쟁이 있었던 뭐 가장 활발했던 지역은 어딘가? 거기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누가 토벌대장이었습니까? 이거를 야 이거 나랑 뭔 상관하고 외웠을 때는 감정의 자극이 하나도 없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뭐 그런 작품이 뭔지 금방 떠오르지는 않지만 이거를 굉장히 신금을 울리는 문학적 부분으로 만들어 놓는 시도 있을 수 있고 수필도 있을 수 있고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소설도 있을 수 있고 드라마도 만들 수 있고 영화도 만들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죠. 역사를 가르치는 교사가 뭐 계속 막 고등학생이 됐는데도 드라마처럼 얘기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안에 인간의 삶의 내용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어필하면 아이들의 마음도 움직이겠지. 그게 반응을 하겠지.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리학 공식 같은 거는 참 감정 없이 드라이하게 들리잖아요. 근데 물리학 공식이, 물리법칙이 우리한테 드라이한 문제만은 절대 아닙니다. 근데 지금 기후변화가 심각하게 되고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저절로 자연필연적으로 이렇게 되는 거를 저 기후변화론자들이 악용하고 있다 이런 음모론들도 있고.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인간이 이산화탄소 배출 많이 하고 기후변화에 악영향을 미치고 화석연료를 많이 써서 이런 문제가 나타나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얘기들입니다. 알고 있는 얘기들인데 이 얘기를 20, 30년 전부터 가장 전 세계의 대중들에게 가장 논리적으로 크게 어필했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이 있어요. 이 기후변화와 관련된. 너무 유명해서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공기처럼 원래 있는 거는 있었던 것도 잘 생각을 못 하잖아. 약 20여 년 전에 쓰여진 기후변화 위기를 예고하는 대중적인 에세이이기는 하지만 그 주된 내용은 물리법칙에 대한 얘기로부터 시작하는 물리법칙 개념으로 기후변화를 얘기하면서 그것이 인간의 삶과 의식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아주 큰 영향을 미쳤던 책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엔트로피 정대법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물리법칙이잖아요. 예, 시간이 가면 엔트로피는 정대한다. 간단한 사실입니다. 시간이 가면 엔트로피는 정대한다. 근데 이 간단한 사실로부터 이게 불활성 에너지로 바뀐다. 폐쇄계의 모든 에너지는 불활성 에너지로 바뀐다. 아주 간단한 물리법칙인데 이 간단한 물리법칙이 물리에만 통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생활 양식에도 통하고 우리의 문명의 성격에도 통하고 예, 정치, 경제, 구조 전체에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는 인간의 의식에도 엔트로피 법칙이 작동한다 하고 쭉쭉쭉쭉 연결시켜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제레미 레프킨이라는 사람이 썼죠. 근데 첫 장이 뭔가 하면 서구 사회가 전통적으로 가져왔던 기독교적 세계관의 특징이 뭔가 이걸 다루고 있어요. 지금 엔트로피 법칙을 말하려고 하는데 첫 장이 기독교 세계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의 문제, 역사의 문제 이런 거를 물리법칙의 문제하고 연결하고 사회 구조의 문제하고 연결하고 쫙쫙쫙 확장을 해나갔던 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은 뭐 자기가 문과 혹은 이과적인 편향이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어느 쪽 사람이더라도 상대 쪽 어떤 마음도 읽어가면서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많이 퍼지고 영향을 많이 줬던 책이에요. 이 책이 처음으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이론적인 혹은 가치관적인 어떤 큰 영향을 줬던 조금은 전환적인 역할을 했던 책이었습니다. 엔트로피라는 책 이름 다들 들어보셨죠? 안 들어봤다고요? 예. 하여튼 많이 이렇게. 자, 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9개 중에서 지금 첫 번째 거만 했네요. 조금, 근데 제일 큰 걸 얘기했어요. 제일 큰 걸 얘기했습니다. 신체 활동할 때는 의미부여해주라. 정신적인 활동을 할 때는 감정이 일어나도록 해주라. 이 희로애락을 느끼게끔 해주라. 4.3에서 잡힌 사람을 보고, 아, 나도 슬프다. 엔트로피를 듣고, 아, 나도 공포스럽다. 희로애락의 락자가 두려울 구자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요. 이게 전환이 되기도 해요. 희로애락의 락이 두려울 구하고 동요로 같이 쓰입니다. 그럼 엔트로피 같은 책을 읽으면 우리가 드는
감정은 뭐겠습니까? 오라, 이 엔트로피가 진짜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명은 때가 되면 사라질 것들이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계속 앞으로 이렇게 못 가겠네? 그럼 내 생활이나 내 진로나 내 인생이나 나의 환경이 다 바뀌네?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거 아닙니까? 예, 그거를 실감나게끔 아주 다이내믹하게 느끼게끔 해주라는 얘기예요. 그건 가능하죠. 그건 가능해요. 그러니까 왜 유레카 얼마나 기뻤으면 목욕탕에서 빨가벗고 뛰어나왔겠냐. 지렛대 원리의 발견. 이거 처음 발견한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야, 내가 지구도 들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 그렇게 얘기하잖아. 야, 내가 지구도 들 수 있다니까, 지렛대 원리만 있으면. 내가 한 조그만 인간인데, 이 조그만 인간이, 물론 그냥 가정적인 상상이긴 하지만, 예. 그렇게까지 과한 표현을 할 정도로 희열에 찼다는 거 아닙니까? 희열에 찼다는 거예요. 우리가 엔트로피를 읽으면 정말 공포를 느낄 수도 있고요. 지렛대 원리를 발견하면 내가 신이 된 것 같은 기쁨을 느낄 수도 있고요. 사삼학령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정말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드라마를 본 것 같은 여운을 느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가르쳐 주라. 이게 첫 번째 원칙이다. 나머지는 이 원칙을 잘 보강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강에 좀 많은 부분 지금 부족했습니다만 다행히 우리가 5일 동안 하기 때문에 내일 또 오늘 거를 이어서 계속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저도 뒤에서 들으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앞으로 시간이 너무 기대됩니다. 저희가 앞에 그 기술적인 문제 처리하느라 조금 늦게 시작해서 40분부터 10분 더 늦춰서 그러면 11시죠? 11시부터 11시 맞죠? 네. 11시부터 다음 강의 하겠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원래 1시간 10분인데 10분만 줄일게요. 늦춰진 10분 줄여서 점심시간 이후부터는 원래 일정대로 하겠습니다. 편하게 쉬시고 뒤에 있는 간식 드시고 화장실은 나가셔서 우측으로 꺾으시면 있습니다. 네, 쉬는 시간 마치고 뵙겠습니다.